SY그룹의 70층짜리 본사 건물의 최상층. 이사회 회의실의 공기는 유리창에 부딪히는 초고층의 바람소리만큼이나 차갑고 날카로웠다. 거대한 마호가니 테이블 주위에는 그룹의 핵심 임원들이 굳은 표정으로 앉아 있었지만 그들의 시선은 감히 테이블 상석에 앉은 남자에게 향하지 못했다. SY그룹의 절대군주 강태준 회장이었다. 그의 시선은 맞은편에서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있는 최 이사를 향해 있었다. 최 이사의 이마에서는 식은땀이 흘러내렸고 그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신규 리조트 인수 합병안에 대한 보고였지만 강 회장의 표정은 조금도 풀리지 않았다. 그래서 최 이사, 자네가 지금 나에게 보고하는 이 M&A의 기대 수익률이 고작 8.7%라는 건가? 강태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회의실 전체를 얼어붙게 할 만큼의 냉기를 품고 있었다. 그것은 초기 3년간의 보수적인 추정치이며 이후에는 관광객 유입 증가에 따라 나는 내 돈과 시간을 보수적으로 쓰려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아닐세. 강 회장은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가볍게 두드렸다. 딱딱 소리가 최 이사의 심장을 옥죄는 듯했다. 인수 대상 기업의 부채 비율이 예상보다 높다는 보고도 있던데 그건 어떻게 해결할 건가? 자네의 열정으로 비아냥거림이 섞인 말에 최 이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다른 임원들은 애써 시선을 피하며 침묵을 지켰다. 폭풍의 중심에 서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바로 그때였다. 강태준 회장의 등 뒤 그림자처럼 서 있던 한 남자가 조용히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한유성이었다. 강 회장의 비서실 소속 입사 1년 차의 신입이었지만 그의 존재감은 회의실의 그 어떤 임원보다도 무거웠다. 감정을 읽을 수 없는 무표정한 얼굴, 흐트러짐 없는 자세, 언제나 완벽하게 재단된 검은 수트. 그는 강 회장의 가장 날카로운 칼이자 가장 완벽한 방패였다. 한유성은 손에 들고 있던 태블릿 PC를 가볍게 터치했다. 회장님, 그의 목소리는 강 회장의 목소리와는 다른 종류의 냉정함을 담고 있었다. 어떤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아 오히려 듣는 이를 압도하는 힘이 있었다. 초에 이사님께서 보고하신 오션 팰리스 리조트의 부채 비율은 재무제표상 3접이 20%가 맞습니다. 하지만 3개월 전 그들이 자회사인 블루라군을 통해 유치한 해외 투자금의 성격이 불분명합니다. 해당 투자 계약서의 17조 사항 독소 조항을 확인한 결과 M&A와 같은 경영권 변동 시 투자금의 3배를 위약금으로 즉시 상환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회의실에 정적이 흘렀다. 최 이사를 포함한 M&A 추진팀의 얼굴이 경악으로 물들었다. 그들이 놓친, 아니 어쩌면 상대 측에서 교묘하게 숨겨놓은 함정이었다. 한유성의 목소리는 계속되었다. 이는 인수 즉시 SY그룹이 약 2천억 원의 추가 부채를 떠안게 됨을 의미합니다. 이 리스크를 반영할 경우 기대 수익률은 마이너스 5%로 추락합니다. 그는 담담하게 사실을 나열했다. 마치 날씨를 전하는 아나운서처럼. 그러나 그 내용은 M&A 자체를 뒤엎을 만한 폭탄이었다. 강태준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다. 만족감의 표시였다. 그는 최 이사를 향해 턱짓을 했다. 들었나, 최 이사? 자네가 내게 안기려 했던 건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아니라 2천억짜리 폭탄이었어. 죄송합니다, 회장님. 미처 확인하지 못한 불찰입니다. 최 이사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고개를 숙였다. 나가봐. 냉정한 한마디에 최 이사는 더 이상 변명도 하지 못한 채 쫓겨나듯 회의실을 나갔다. 남은 임원들은 숨조차 크게 쉬지 못했다. 강태준은 의자의 등을 깊게 기댄 채 한유성을 돌아보았다. 그래서 한비서, 대안은 오션 팰리스 대신 이스트베이 호텔을 추천드립니다. 현재 시장에 매물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최근 2년간의 현금 흐름 악화로 인해 경영난을 겪고 있습니다. 저희가 가진 자금력으로 적대적 M&A를 시도할 경우 3개월 내에 인수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상 인수 비용은 오션 팰리스의 70% 수준이며 부채 비율은 85%로 건전합니다.
리모델링 후 VIP 멤버십으로 전환 시 3년 내 투자금 회수가 가능합니다. 막힘없이 이어지는 보고. 이미 모든 분석과 대안까지 준비해 둔 것이었다. 강태준은 흡족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조하, M&A팀은 오늘부로 한 비서의 지위를 받도록 해. 이스트베이, 이름이 마음에 드는군. 일주일 안에 구체적인 실행 계획안 가져와. 알겠습니다. 한유성은 짧게 대답하고는 다시 강 회장의 등 뒤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 그림자가 되었다. 그의 존재감은 다시 옅어졌지만 회의실 안의 누구도 그를 더 이상 1년차 신입으로 보지 않았다. 그는 강태준이라는 호랑이의 발톱 그 자체였다. 회의가 끝나고 임원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간 뒤 한유성은 강태준을 따라 그의 집무실로 향했다. 서울의 정영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마치 왕의 왕좌와도 같은 공간이었다. 한 비서, 최고급 가죽 소파에 몸을 던진 강태준이 그를 불렀다. 네, 회장님. 오늘 일은 마음에 들었어. 최 이사 같은 늙은 여우들의 정신을 번쩍 들게 하려면 자네 같은 젊고 예리한 칼이 필요하지. 그것은 칭찬이었지만 한유성의 얼굴에는 아무런 변화도 없었다. 과찬이십니다. 하지만 명심해. 그 칼의 손잡이는 내가 쥐고 있다는 걸. 강태준의 눈이 번뜩였다. 그것은 길들여진 맹수를 향한 주인의 경고와도 같았다. 그는 한유성의 완벽한 능력을 신뢰했지만 동시에 그 누구도 완전히 믿지 않았다. 명심하겠습니다. 한유성은 90도로 허리를 숙여 완벽한 인사를 올렸다. 그의 감정은 두꺼운 갑옷 아래 철저히 숨겨져 있었다. 퇴근해봐. 강 회장의 허락이 떨어지자 그는 미련 없이 집무실을 나섰다. 화려한 SY그룹의 복도를 걸어 나오는 그의 발걸음은 기계처럼 정확하고 망설임이 없었다. 엘리베이터의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완벽한 한유성이었다. 짧게 자른 머리, 각진 턱선을 강조하는 안경, 목젖을 가리는 셔츠와 단단히 맨 넥타이. 그리고 가슴을 조여오는 압박 붕대. 아무도 몰랐다. 강태준 회장의 가장 유능한 비서 한유성이 사실은 여자라는 것을. 택시를 타고 도착한 곳은 화려한 강남의 오피스텔이 아닌 낡은 다세대 주택이 밀집한 평범한 동네였다. 3층에 위치한 작은 원룸. 문을 열고 들어가 잠금장치를 거는 순간 비로소 그의 몸에서 힘이 빠져나갔다. 한유성은, 아니 한유진은 현관문에 등을 기댄 채 천천히 주저앉았다. 숨을 몰아쉬었다. 하루 종일 그녀를 짓누르던 갑옷을 벗어 던지는 시간이었다. 재킷을 벗고 넥타이를 풀어헤치고 가장 고통스러운 가슴의 압박 붕대를 풀었다. 해방감과 함께 깊은 숨이 터져 나왔다. 그녀는 비틀거리며 방 안으로 들어섰다. 방 한쪽 벽면은 온통 SY그룹과 강태준에 대한 자료들로 뒤덮여 있었다. 관계도, 재무제표 분석, 비자금 흐름도로 의심되는 경로까지. 이곳은 그녀의 유일한 안식처이자 복수를 계획하는 전쟁 상황실이었다. 책상 위에는 낡은 사진 액자 하나가 놓여 있었다. 인자한 미소를 띤 중년 남자의 사진. 그녀는 액자를 들어 차가운 유리를 부드럽게 쓸었다. 아바, 나지막한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1년 만에 되찾은 그녀 본연의 목소리였다. 그녀의 아버지 한지혁. 그는 SY그룹의 재무총괄 이사이자 강태준 회장의 오랜 친구였다. 그는 누구보다 회사를 사랑했고 강 회장을 믿었다. 하지만 그 믿음의 대가는 참혹했다. 5년 전 한지혁은 수천억 원대의 분식회계 및 횡령 혐의를 뒤집어쓴 채 검찰 조사를 받았다. 모든 증거가 그를 가리키고 있었다. 평생의 친구였던 강태준은 기자회견을 열어 개인의 비리를 좌시하지 않겠다며 그를 냉정하게 내쳤다. 결국 한지혁은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지 못한 채 한강에 몸을 던져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나는 억울하다는 짧은 유서만을 남긴 채 그날 이후 한유진의 삶은 무너졌다. 하지만 그녀는 주저앉지 않았다. 아버지의 유품을 정리하던 중 그가 남긴 암호화된 USB 파일을 발견했다.
그 안에는 강태준의 비자금 내역과 비리 장부의 일부가 담겨 있었다. 아버지는 배신을 직감하고 최후의 증거를 남겼던 것이다. 그때부터 한유진은 복수를 결심했다. 법과 언론은 강태준의 편이었다. 그렇다면 그의 심장부로 직접 들어가 무너뜨릴 수밖에 없었다. 그녀는 머리를 잘랐고 목소리를 바꾸는 훈련을 했으며 남자의 걸음걸이와 행동을 연구했다. 그리고 이름을 한유성으로 바꾼 채 일부러 눈에 띄지 않는 스펙으로 SY그룹 비서실에 지원했다. 아무도 그녀가 그 한 지역 이사의 딸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 그녀는 뛰어난 능력으로 강태준의 눈에 띄었고 입사 1년 만에 그의 최측근 비서 자리까지 올랐다. 가장 가까운 곳이 가장 위험하지만 동시에 가장 많은 것을 볼 수 있는 자리였다. 유진은 목에 걸고 있던 낡은 목걸이를 꺼내 열었다. 그 안에는 아버지와 함께 찍은 어릴 적 사진이 들어있었다. 사진 속 어린아이는 해맑게 웃고 있었지만 지금 거울에 비친 그녀의 얼굴에는 얼음 같은 냉소만이 가득했다.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아빠. 당신을 그렇게 만든 놈을 제가 반드시 제 손으로 지옥으로 끌어내릴 테니까요. 그녀의 눈빛은 복수심으로 차갑게 타오르고 있었다. 그녀가 연기하는 한유성이라는 인물은 단순한 위장이 아니었다. 그것은 강태준의 심장을 꿰뚫기 위해 수천 번 담금질한 복수라는 이름의 칼날이었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화려하게 펼쳐져 있었다. 저 불빛 어딘가에서 강태준은 또 다른 탐욕스러운 계획을 세우며 축배를 들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알지 못했다. 자신이 가장 신임하는 칼이 실은 자신의 목을 겨누고 있다는 사실을. 유진은 벽에 붙은 강태준의 사진을 노려보았다. 사진 속 그는 자신만만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 미소를 절망으로 바꾸는 날까지 그녀의 위험한 연기는 계속될 것이다. 한유성이 설계한 대로 이스트베이 호텔에 대한 적대적 M&A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진행되었다. 작전 개시 3주 만에 SY그룹은 목표 지분을 완벽하게 확보하며 이스트베이 호텔의 새로운 주인이 되었다. 과정은 무자비했다. 한유성이 수집한 정보를 바탕으로 한 여론전과 주가 압박은 기존 경영진이 백기를 들게 만들기에 충분했다. 승전보가 전해진 날, 강태준 회장의 집무실은 축제 분위기였다. 이번 M&A의 실무를 담당했던 박 이사를 비롯한 핵심 임원들이 강 회장 앞에서 아첨의 말을 쏟아내고 있었다. 역시 회장님의 결단력이십니다. 이스트베이 호텔이 이렇게 쉽게 무너질 줄은 몰랐습니다. 다한 비서 덕분이지. 강태준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소파에 앉아 여전히 그림자처럼 자신의 뒤에 서 있는 한유성을 턱짓으로 가리켰다. 나는 그저 예리한 칼을 제대로 휘둘렀을 뿐이야. 안 그런가, 한 비서? 회장님의 지위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한유성은 기계적인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의 공은 다른 임원들의 질투 어린 시선을 받기에 충분했다. 하지만 누구도 감히 그 감정을 드러내지는 못했다. 지금 한유성은 강태준의 가장 총애하는 신하였다. 강태준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의 눈은 승리와 오만함으로 번뜩였다. 조하, 이런 날은 그냥 넘어갈 수 없지. 오늘 밤 내 별장으로 모두 모이도록 해. 이 승리를 제대로 축하해야지. 박 이사, 그리고 자네 몇몇, 당연히 한 비서도 포함이야. 그의 목소리에는 거절을 용납하지 않는 권위가 실려 있었다. 그것은 초대가 아닌 명백한 명령이었다. 영광입니다, 회장님. 임원들은 허리를 숙이며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회장의 개인 별장에 초대받는다는 것은 그들이 명실상부한 최측근이라는 증표였기 때문이다. 오직 한유진의 심장만이 차갑게 내려앉았다. 강태준과 단둘이 있는 것도 위험했지만 술이 들어가고 긴장이 풀어진 여러 명의 맹수들 틈에 있는 것은 더욱 끔찍한 일이었다. 하지만 그녀에게 거절할 선택권은 없었다. 강태준의 별장은 서울 근교의 한적한 산속에 위치해 있었다. 철통 같은 보안 시스템과 높은 담장으로 둘러싸여 외부와는 완벽하게 차단된 그만의 왕국이었다.
내부는 눈이 부실 정도로 사치스러웠다. 박물관에서나 볼 법한 그림과 조각상들이 아무렇지 않게 복도에 놓여 있었고, 바닥은 이탈리아에서 공수해온 최고급 대리석으로 깔려 있었다. 탐욕과 권력이 형태를 갖춘다면 바로 이런 모습일 것이었다. 거실에서는 값비싼 와인과 위스키가 오갔다. 임원들은 강태준의 농담에 과장되게 웃으며 그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안간힘을 썼다. 한유진은 그들 틈에서 최소한의 말만 하며 조용히 위스키 잔에 물만 채워 마셨다. 그녀는 취할 수 없었다. 단 한순간도 경계를 풀어서는 안 되었다. 그녀는 술에 취해 혀가 풀린 임원들의 대화를 하나도 놓치지 않고 머릿속에 기록했다. 그들의 대화 속에는 비자금, 정계로비 등 온갖 불법적인 거래들이 아무렇지 않게 오갔다. 이곳은 축하 파티가 아니라 범죄 모의의 현장이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술이 거나하게 취한 강태준이 갑자기 손뼉을 쳤다. 자자, 이 답답한 옷들은 이제 그만 집어치우자고. 진정한 사내들의 축하는 땀을 흘리며 하는 법이지. 그는 음흉한 미소를 지으며 별장 지하에 위치한 자신만의 특별한 공간을 가리켰다. 나에게 국내 최고 수준의 히노키 사우나가 있다는 걸 다들 알고 있겠지. 가서 땀 한번 쫙 빼고 나면 오늘 밤의 피로가 모두 풀릴 걸세. 임원들의 얼굴에 잠시 당혹감이 스쳤지만 이내 회장의 제안에 열광적으로 화답했다. 역시 회장님이십니다. 최고입니다. 회장님과 함께 사우나를 하는 영광을 주시다니. 강태준은 그들의 아첨에 만족한 듯 웃으며 앞장섰다. 한유진은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사우나. 그곳은 모든 것을 벗어 던져야만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었다. 어떻게든 빠져나가야 해. 그녀의 머릿속이 빠르게 회전했다. 급한 용무가 생겼다고 할까? 아니, 회장의 축하 파티보다 중요한 용무는 없다. 갑자기 몸이 안 좋다고 할까? 나약한 모습을 보이는 건 강태준이 가장 경멸하는 것이었다. 어떤 변명을 대도 그의 의심을 사게 될 것이 분명했다. 지난 1년간 쌓아온 완벽한 비서, 한유성의 이미지가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었다. 그녀가 망설이는 사이 일행은 이미 지하의 사우나 시설에 도착해 있었다. 핀란드에서 직접 공수해온 목재로 꾸며진 거대한 라커룸은 은은한 나무 향으로 가득했다. 강태준은 거칠 것 없이 자신의 셔츠 단추를 풀기 시작했다. 나이에 비해 잘 관리된 권력자의 단단한 몸이 드러났다. 뭘 꾸물거리고 있나? 어서들 벗지 않고. 그의 말에 박 이사를 비롯한 임원들은 기다렸다는 듯 경쟁적으로 옷을 벗기 시작했다. 그들에게는 이것 또한 충성심을 증명하는 하나의 의식이었다. 비싼 명품 수트와 시계가 벗겨지고 나이든 남자들의 맨몸이 드러났다. 그들은 서로의 벗은 몸을 보며 어색하게 웃었지만 그 누구도 감히 멈추지 못했다. 한유진은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다. 사방에서 옷 벗는 소리, 라커 문이 열리고 닫히는 소리가 그녀의 귀를 날카롭게 파고들었다. 심장이 가슴을 뚫고 나올 것처럼 격렬하게 뛰었다. 가슴을 옥죄고 있는 압박 붕대가 미치도록 답답하게 느껴졌다. 안 돼. 여기서 끝낼 수는 없어. 아버지의 복수. 여기서 멈출 수는 없단 말이야. 그녀는 필사적으로 탈출구를 찾았다. 그러나 사방은 벽으로 막혀 있었고 유일한 출구는 강태준이 떡하니 버티고 서 있었다. 어느새 다른 임원들은 모두 옷을 벗고 수건 한 장만 걸친 채 김이 피어오르는 사우나실로 들어갔다. 라커룸에는 이제 한유진과 아직 상의를 완전히 벗지 않은 채 팔짱을 끼고 그녀를 지켜보는 강태준, 단둘만이 남아있었다. 강태준의 즐거워하던 표정은 사라지고 차가운 의심의 눈초리가 그녀를 향해 있었다. 한비서, 그의 목소리는 아까보다 한 톤 낮아져 있었다. 자네는 내 말이 말 같지 않나? 아닙니다, 회장님. 한유진은 간신히 목소리를 쥐어짰다. 그런데 왜 아직도 그러고 서 있는 거지? 사내 자식이 뭐 그리 부끄러울 게 있다고. 강태준이 그녀에게 한 걸음 다가왔다.
그의 위압적인 기운에 숨이 막혔다. 아니면 그 옷 속에 뭘 숨기고 있기라도 한 건가? 그의 날카로운 시선이 마치 칼날처럼 한유진의 옷을 꿰뚫고 그 안의 비밀을 파헤치려는 듯 했다. 의심의 씨앗이 그의 마음속에서 싹트기 시작했다. 여기서 한 걸음만 잘못 내디디면 모든 것이 끝장이었다. 1년간의 노력, 아버지의 명예, 그녀의 복수. 모든 것이 이 습하고 뜨거운 라커룸 안에서 물거품처럼 사라질 위기였다. 강태준의 날카로운 질문이 라커룸의 뜨거운 공기를 갈랐다. 그 옷 속에 뭘 숨기고 있기라도 한 건가? 한유진의 머릿속에서 수천 개의 회로가 폭발적으로 타들어갔다. 1초, 2초. 침묵이 길어질수록 강태준의 눈빛은 확신으로 변해갔다. 그는 한유성의 망설임을 나약함이나 부끄러움이 아닌 명백한 기만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어쩌면 경쟁사가 심어놓은 스파이 혹은 자신의 약점을 녹음하려는 도청장치. 그의 머릿속에 온갖 배신의 시나리오가 스쳐 지나갔다. 대답을 못하는군. 강태준이 짐승 같은 낮은 소리를 냈다. 그의 인내심이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다. 결국 강태준이 먼저 움직였다. 그는 성큼 다가와 한유진의 셔츠 멱살을 거칠게 움켜쥐었다. 저항할 틈도 없었다. 우두둑 하는 소리와 함께 최고급 셔츠의 단추들이 사방으로 튕겨져 나갔다. 내 놈 정체가 뭐냐? 강태준의 목표는 셔츠 안에 숨겨져 있을지 모를 도청기나 무기였다. 하지만 그의 손에 잡힌 것은 딱딱하고 부자연스러운 감촉의 압박 붕대였다. 그 순간 사우나실에서 이상한 낌새를 느끼고 나온 박 이사와 다른 임원 하나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강태준의 얼굴에 당혹감이 스쳤다. 이건 그가 예상했던 그림이 아니었다. 그의 혼란은 곧 분노로 바뀌었다. 정체를 알 수 없는 이 상황 자체가 자신에 대한 기만이자 도전이라고 느꼈다. 그는 이빨을 갈며 붕대 끝자락에 손가락을 걸어 인정사정 없이 아래로 잡아챘다. 쫙 하는 날카로운 소리와 함께 붕대가 풀려나가며 바닥으로 떨어졌다. 그리고 모든 것이 멈췄다. 시간이, 공기가, 심지어 라커룸을 채우고 있던 뜨거운 증기마저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했다. 압박 붕대 아래 감춰져 있던 것은 남자의 단단한 가슴이 아니었다. 억눌려 있던 부드러운 곡선, 창백할 정도로 하얀 피부. 의심할 여지 없는 여자의 상체였다. 땀과 충격으로 젖은 머리카락 몇 가닥이 이마에 달라붙어 한유성이라는 가면 아래 숨겨져 있던 섬세한 얼굴선을 더욱 도드라지게 했다. 박 이사의 입이 벌어졌다. 다른 임원은 눈을 비볐다. 눈앞의 광경을 믿을 수 없다는 듯 가장 큰 충격을 받은 것은 강태준이었다. 그는 무의식적으로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그의 얼굴에서 분노가 사라지고 순수한 경악과 불신이 그 자리를 채웠다. 자신의 가장 예리한 칼, 가장 믿음직한 방패, 냉철한 판단력과 강철 같은 심장을 가졌다고 믿었던 비서 한유성이 여자였다. 1년 동안 자신의 바로 곁에서 모두를 완벽하게 속여온 것이다. 충격의 정적이 얼마나 흘렀을까. 그 정적을 깬 것은 강태준의 입에서 터져나온 기묘한 웃음소리였다. 하하하하하. 그것은 즐거운 웃음이 아니었다. 믿을 수 없는 상황에 대한 허탈감, 그리고 이내 뒤따라온 뒤틀린 희열이 담긴 소름 끼치는 웃음이었다. 그는 미친 사람처럼 웃으며 한유진의 주위를 천천히 맴돌았다. 마치 기상천외한 예술작품을 감상하듯이 그녀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어보았다. 여자라, 여자가 감히 나 강태준을, 이 SY그룹을 통째로 속여 넘겨. 웃음을 그친 그의 눈이 섬뜩하게 빛났다. 그러나 그 눈빛에는 분노 대신 기묘한 흥미와 소유욕이 번들거리고 있었다. 그는 지금껏 수많은 적들을 상대해왔지만 이런 식으로 뒤통수를 맞은 적은 처음이었다. 그리고 그 사실이 불쾌하기보다는 오히려 그의 피를 끓게 만들었다. 대단하군. 정말 대단해. 그는 한유진의 앞에 멈춰서서
그녀의 턱을 거칠게 붙잡아 들어 올렸다. 한유진은 고통에도 신음 한 번 내지 않고 불타는 증오가 담긴 눈으로 그를 똑바로 노려보았다. 그 눈빛을 마주한 강태준은 더욱 흥미롭다는 듯 입꼬리를 올렸다. 이 넘빅 마음에 들어. 겁에 질려 울부짖는 것들보다 훨씬 재밌어. 이름이 뭐지? 네 진짜 이름. 한유진은 입술을 굳게 다물었다. 이 상황에서 자신의 본명을 밝히는 것은 아버지의 이름을 더럽히는 것이라 생각했다. 그녀의 침묵은 강태준의 흥미를 더욱 돋우었다. 말하기 싫은가? 좋아, 그것도 좋아. 그는 유진의 턱을 놓고 아직도 넋이 나간 채 서 있는 박 이사와 다른 임원을 돌아보았다. 자네들 똑똑히 들어. 순간 그의 목소리가 얼음처럼 차가워졌다. 오늘 여기서 본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야. 문 밖을 나서는 순간 자네들의 머릿속에서 이 기억은 지워진다. 외부에서 그는 여전히 내 비서 한유성이야. 만약 이 비밀이 한마디라도 외부로 새어나간다면 그게 누구든 내가 어떻게 하는지 잘 알겠지. 협박에 담긴 살기에 두 임원은 새파랗게 질려 미친 듯이 고개를 끄덕였다. 네네, 회장님 명심하겠습니다. 강태준은 다시 한유진에게 시선을 돌렸다. 그의 눈은 이제 막 흥미로운 장난감을 발견한 아이처럼 반짝였다. 네오, 그가 말했다. 네온 해고가 아니야. 아니, 해고시켜줄 수가 없지. 넌 나에게 아주 큰 빚을 졌어. 감히 나를 속인 죄, 그 죄의 대가는 아주 비싸게 치르게 될 거야. 그는 바닥에 떨어진 수건 하나를 집어 그녀에게 던졌다. 네온 내 세상을 그렇게나 궁금해했지. 좋아. 내가 아주 가까이서 똑똑히 보여주마. 내 세상이 어떤 지옥인지. 그의 말은 선언과도 같았다. 사냥꾼이었던 한유진은 이제부터 가장 잔인한 포식자의 감시 아래 놓인 먹잇감이 되었다. 그녀의 가장 큰 무기였던 비밀은 이제 그녀의 목을 옥죄는 가장 강력한 족쇄가 되어버렸다. 가려. 그리고 내일 아침 평소처럼 한유성의 얼굴로 내 집무실에 나타나. 알겠나? 한유진은 굴욕감에 떨리는 손으로 수건을 들어 몸을 가렸다. 그녀의 계획은 산산조각 났다. 아니, 어쩌면 이것은 또 다른 시작일지도 모른다. 더 위험하고 더 잔인하며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진짜 지옥의 시작. 강태준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사우나실로 들어갔다. 남겨진 한유진은 차가운 라커룸 바닥에 서서 자신의 운명이 어떻게 뒤바뀌었는지를 실감해야 했다. 그녀는 더 이상 어둠 속에 숨은 복수자가 아니었다. 적의 심장부에서 적의 감시 아래 모든 것이 발각된 채로 싸워야 하는 포로였다. 그녀의 눈에서 분노와 증오가 이글거렸다. 두려움은 사치였다. 이제부터는 진짜 전쟁이었다. 다음 날 아침 한유진은 동이 트기도 전에 잠에서 깼다. 악몽을 꾼 것도 아니었지만 잠을 잔 것 같지도 않았다. 어젯밤 별장에서 일어난 일은 현실감을 잃고 끔찍한 연극의 한 장면처럼 머릿속을 맴돌았다. 하지만 셔츠가 찢겨나가던 감촉, 강태준의 소름 끼치는 웃음소리는 너무나도 생생했다. 그녀는 거울 앞에 섰다. 거울 속에는 헬쑥한 얼굴의 낯선 여자가 서 있었다. 그녀는 기계적으로 몸을 움직였다. 샤워를 하고 다시 가슴에 압박붕대를 감았다. 어제까지만 해도 복수를 위한 갑옷이었던 이것이 오늘은 죄수의 족쇄처럼 느껴졌다. 옷장에서 각이 잡힌 남성용 셔츠와 수트를 꺼내 입었다. 넥타이를 목에 매는 순간 숨이 턱 막혀왔다. 한유성의 모습으로 완벽하게 변신했지만 무언가 달라져 있었다. 이전에는 이 가면 뒤에서 자유롭게 칼을 갈 수 있었다. 하지만 이제 이 가면은 그녀를 가두는 감옥이 되었다. 모두가 그녀의 정체를 아는 무대 위에서 그녀는 혼자서만 모르는 척 연기를 계속해야 했다. SY그룹 본사 로비에 들어서는 순간 공기가 다르게 느껴졌다. 어제 별장에 함께 있었던 박 이사와 마주쳤다. 그는 화들짝 놀라며 그녀의 시선을 피하고는
거의 도망치다시피 엘리베이터로 향했다. 그들의 비겁한 침묵은 그녀가 처한 현실을 더욱 명확하게 보여주었다. 회장 비서실은 고요했다. 그녀는 평소와 다름없이 업무를 준비했다. 밤사이 들어온 보고서를 정리하고 오늘의 일정을 확인했다. 강태준이 언제나처럼 정확히 8시 50분에 출근할 것을 알고 있었다. 스스로를 다독였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평소에 한유성처럼 정확히 8시 50분 전용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며 강태준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어젯밤의 관계는 온데간데 없이 완벽하게 통제된 지배자의 얼굴을 하고 있었다.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회장님. 한유진은 완벽한 한유성의 목소리로 인사하며 고개를 숙였다. 강태준은 그녀를 지나쳐 집무실로 들어가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의 뒤를 따라 들어가 오늘의 일정을 보고했다. 그의 태도는 평소와 조금도 다르지 않았다. 보고를 듣고 지시를 내리고 서류에 사인했다. 어쩌면 그에게 어젯밤의 일은 그저 하룻밤의 유흥에 불과했을지도 모른다. 한유진의 마음속에 신락 같은 희망이 피어오르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보고를 마치고 돌아서는 그녀의 등 뒤로 강태준의 나지막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잠깐, 유진의 발걸음이 멈췄다. 목이 마르는군. 우리 유진 양이 직접 따라주는 차는 맛이 어떨지 궁금한데. 유진 양. 그 두 단어는 비수처럼 날아와 그녀의 심장에 박혔다. 그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그 안에는 명백한 조롱과 통제욕이 담겨 있었다. 그는 확인시키고 있었다. 네가 누구인지, 그리고 누가 이 게임의 주도권을 쥐고 있는지. 한유진은 순간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그녀는 돌아보지 않았다. 잠시의 침묵 후 그녀는 다시 완벽한 비서의 목소리로 대답했다. 어떤 차로 준비해드릴까요, 회장님? 그날 이후 한유진의 삶은 살얼음판을 걷는 듯한 나날의 연속이었다. 강태준은 교묘한 방식으로 그녀를 괴롭혔다. 다른 임원들이 함께 있는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그는 이전처럼 그녀를 한비서라 부르며 그녀의 능력을 칭찬했다. 그녀를 자신의 가장 유능한 부하로서 다요하며 아무도 어젯밤의 비밀을 눈치채지 못하게 했다. 하지만 단둘이 남게 되는 순간 그의 태도는 180도 돌변했다. 어느 날 오후 중요한 계약서 검토를 마친 후였다. 그는 갑자기 서류 뭉치를 바닥에 떨어뜨렸다. 이런 손이 미끄러졌군. 주워. 명령이었다. 한유진은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허리를 숙여 흩어진 서류들을 주었다. 그가 의자 등받이에 기대어 굴욕적으로 허리를 숙인 자신을 내려다보는 시선을 느낄 수 있었다. 그의 입에는 만족스러운 미소가 걸려 있었다. 또 어떤 날에는 늦은 밤까지 야근을 시키며 불필요한 잡담을 늘어놓았다. 여자의 눈으로 보기엔 이번 광고 모델은 누가 좋겠나? 한비서, 아니 한유진 양의 생각은 어떤가? 그는 한유진 양이라는 말을 굴리며 즐거워했다. 그녀가 대답을 하지 않으면 그는 더욱 집요하게 파고들었다. 왜 대답이 없나? 부끄러운가? 아니면 아직도 남자 행세에 미련이 남았나? 그의 심리적인 압박은 점점 더 심해졌다. 그는 의도적으로 그녀를 자신의 개인적인 공간으로 끌어들였다. 주말에 갑자기 호출하여 자신의 서재 정리를 시키거나 개인적인 용무의 운전기사 노릇을 시켰다. 그는 끊임없이 그녀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그녀가 여자라는 사실, 그리고 자신이 그 비밀을 쥐고 있다는 사실을 각인시키려 했다. 한유진은 이 모든 것을 묵묵히 견뎌냈다. 그녀는 강태준이 원하는 반응, 즉 약간의 두려움과 완벽한 복종을 연기했다. 그녀의 영혼은 하루에도 몇 번씩 조각났지만 밤이 되면 그녀는 자신의 작은 방에서 그 조각들을 다시 붙였다. 벽에 붙은 강태준의 사진을 보며 그날 겪었던 굴욕을 분노로 바꾸어 복수의 칼날을 더욱 날카롭게 벼렸다. 우세오라, 강태준. 지금은 마음껏 비웃어. 네가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떨어질 때의 고통은 더욱 클 테니까. 위기는 기회이기도 했다.
강태준이 그녀를 곁에 둠으로써 그녀는 이전에는 접근할 수 없었던 그의 사적인 정보들에 접근할 기회를 얻었다. 그의 통화 내역, 비밀스러운 만남들, 그리고 그의 금고 위치까지. 그녀는 그의 모든 움직임을 기억하고 기록했다. 하지만 그들의 위험한 관계에 미묘한 변화가 생겼다는 것을 예상치 못한 인물이 감지하기 시작했다. SY그룹 보안팀장 이민혁, 해군 특수부대 장교 출신인 그는 말수가 적고 언제나 원칙을 중시하는 인물이었다. 그의 임무는 회장 강태준의 신변을 보호하는 것이었고 그 임무의 일환으로 그는 회장 주변의 모든 것을 예리하게 관찰했다. 그는 사람들의 미세한 표정 변화, 습관, 그리고 관계의 역학을 파악하는데 특출한 능력이 있었다. 그의 눈에 최근 강태준 회장과 한유성 비서의 관계가 이상해 보였다. 이전까지 강 회장은 한 비서를 아끼는 도구를 다루듯 대했다. 그의 능력에 만족하고 그의 성과에 흡족해했다. 하지만 최근 들어 회장의 시선에는 무언가 다른 것이 섞여 있었다. 마치 흥미로운 먹잇감을 관찰하는 포식자의 눈빛, 혹은 길들이기 힘든 야생마를 바라보는 주인의 비뚤어진 소유욕 같은 것이었다. 결정적인 장면을 목격한 것은 어느 날 오후였다. 이민혁은 자신의 사무실인 중앙보안통제실에서 CCTV 화면을 모니터링하고 있었다. 그때 회장 전용 엘리베이터의 화면에 강 회장과 한 비서 단둘이 있는 모습이 잡혔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자 강 회장은 한 비서를 구석으로 몰아붙였다. 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그의 입 모양과 위압적인 자세는 명백한 협박이었다. 이민혁의 눈이 가늘어졌다. 그는 한 비서의 반응을 유심히 살폈다. 완벽한 포커페이스로 유명한 한 비서의 얼굴이 순간 창백하게 굳어 있었다. 그는 미동도 없이 회장의 말을 듣고만 있었다. 엘리베이터가 1층에 도착하고 문이 열렸다. 강 회장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먼저 내렸고 뒤이어 한 비서가 내렸다. 로비를 걸어가는 그의 걸음은 평소처럼 완벽했지만 이민혁은 놓치지 않았다. 한 비서가 자신도 모르게 꽉 쥐었던 주먹을 힘겹게 펴는 그 순간을, 그것은 아주 사소한 균열이었다. 하지만 이민혁에게는 거대한 댐에 난 첫 번째 균열처럼 보였다. 완벽하게 통제된 기계 같던 인간에게서 나타난 감정의 흔적. 강태준은 대체 그의 무슨 약점을 잡고 저렇게까지 몰아붙이는 것일까? 이민혁은 엘리베이터에 CCTV 영상을 저장했다. 그의 머릿속에 의심의 씨앗이 심어졌다. 그는 아직 진실이 무엇인지는 몰랐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지금 회장의 집무실 안에서는 공식적인 보고서에는 기록되지 않는 또 다른 위험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는 그 전쟁의 정체를 밝혀내야겠다고 다짐했다. 강태준의 심리적 압박은 날이 갈수록 교묘해졌지만 역설적으로 그의 오만함은 한유진에게 새로운 기회의 문을 열어주었다. 그는 한유진을 완벽하게 통제하고 있다고 믿었다. 자신의 소나귀에서 절대 벗어날 수 없는 날개가 꺾인 새라고 생각했다. 그 자만심이 그의 경계심을 무너뜨렸다. 어느 늦은 밤, 강태준은 집무실에서 위스키를 마시며 과거의 성공에 취해 있었다. 그는 벽에 내장된 거대한 비밀 금고를 열었다. 그 안에는 현금 다발과 기밀 서류들이 가득했다. 그는 거기서 낡은 서류철 하나를 꺼내 들었다. 이게 뭔지 아나, 한 비서? 그가 흔들어 보인 것은 신세기 도시 개발 사업이라는 제목의 서류철이었다. 한유진의 심장이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다. 아버지의 모든 것을 앗아간 바로 그 프로젝트였다. 이걸로 내가 지금의 SY를 만들었지. 방해되는 돌멩이들을 치워버리고. 그는 돌멩이들이라는 단어를 강조하며 유진을 힐끗 쳐다보았다. 명백한 조롱이었다. 유진은 감정을 죽인 채 서 있었다. 강태준은 서류를 대충 훑어보더니 흥미를 잃었다는 듯 그녀에게 던졌다. 금고, 아니 엉망이군. 옛날 프로젝트 서류들 연도별로 다시 정리해놔. 먼지 쌓인 과거는
깨끗하게 정돈해둬야 보기가 좋지. 그는 금고의 다이얼을 그대로 열어둔 채 소파로가 다시 술을 마셨다. 한유진에게 금고 내부를 보여주는 행위. 그것은 내가 모든 걸 알아봤자 어쩔 건데 라는 자신감의 표현이자 그녀를 철저히 무력화시키려는 의도였다. 하지만 그는 알지 못했다. 사자에게 우리 문을 열어준 것이나 다름없다는 것을. 한유진은 떨리는 손을 감추며 금고 앞으로 다가갔다. 그녀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지만 손놀림은 기계처럼 정확했다. 그녀는 다른 서류들을 정리하는 척하며 신세기 도시 개발사업 서류처를 재빨리 펼쳤다. 수백 장의 서류 속에서 그녀의 눈은 한 곳에 고정되었다. 베리타스 컨설팅이라는 유령 회사에 지급된 500억 원의 컨설팅 비용 지출 결의서. 아버지의 횡령 증거로 제출되었던 바로 그 서류였다. 그런데 무언가 이상했다. 최종 승인란에 있는 아버지의 서명이 그녀가 평생 봐온 아버지의 필체와 미세하게 달랐다. 그리고 그 아래 실무자 검토란에 찍힌 작은 도장. 기록관리부장 김진수 부장. 아버지의 장례식장에 찾아와 말없이 그녀의 손을 잡아주었던 몇 안 되는 회사 동료였다. 아버지는 그를 이 회사에서 보기 드물게 강직한 사람이라고 평하곤 했다. 아버지의 몰락 이후 그는 한직인 자료 보관실로 밀려났다고 들었다. 한유진은 지출 결의서의 해당 부분을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몰래 촬영했다. 셔터 소리가 나지 않는 무음 카메라 앱이 이렇게 유용할 줄은 몰랐다. 그녀는 서류를 완벽하게 정리해 금고 안에 다시 넣었다. 다 됐습니다, 회장님. 수고했어. 퇴근해. 강태준은 눈길 한번 주지 않고 말했다. 그는 자신의 장난감이 아주 고분고분하게 굴고 있다고 생각하며 만족스러워했다. 그날 밤 유진은 자신의 방에서 밤을 새웠다. 그녀는 김진수 부장에 대해 조사했다. 그는 여전히 본사 지하 3층의 중앙기록자료실에서 근무하고 있었다. 그곳은 회사의 모든 과거가 잠들어 있는 거대한 무덤과도 같은 곳이었다. 디지털화되지 않은 5년 이전의 모든 원본 서류들이 보관된 장소였다. 외원본 서류, 디지털 사본은 얼마든지 조작할 수 있어. 하지만 종이에 잉크로 찍힌 원본은 달라. 그녀는 결심했다. 김진수 부장을 만나야 했다. 다음 날 그녀는 일부러 점심시간이 끝날 무렵에 지하 3층으로 향했다. 거대한 철문으로 닫힌 자료실은 한낮에도 어둡고 서늘했다. 입구에서 서류를 정리하던 한 중년 남자가 그녀를 의아한 눈으로 쳐다보았다. 김진수 부장이었다. 세월의 흐름에 얼굴에는 주름이 깊게 패였지만 고든 눈빛만은 그대로였다. 회장 비서실의 한유성입니다. 잠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김진수 부장은 SY그룹에 떠오르는 실세인 한유성의 등장에 조금 놀란 듯 했다. 그는 유진을 자료실 안쪽의 작은 휴게 공간으로 안내했다. 먼지 쌓인 책상 위에는 낡은 커피포트가 놓여 있었다. 이런 누추한 곳까지 어쩐 일로? 한유진은 주변을 살핀 후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회장님의 비밀 지시로 과거 프로젝트들에 대한 내부 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그럴듯한 거짓말로 운을 뗐다. 김진수 부장의 눈이 가늘어졌다. 5년 전 신세기 도시 개발 사업 관련 서류 원본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특히 베리타스 컨설팅에 지급된 500억 원 지출 결의서 원본이 필요합니다. 그녀의 말에 김진수 부장의 얼굴이 하얗게 굳었다. 신세기 도시 개발 사업과 베리타스 컨설팅. 그것은 이 자료실에서는 금기어와도 같은 이름이었다. 자신의 오랜 친구였던 한지혁 이사를 나락으로 떨어뜨린 사건. 그건 이미 종결된 사건의 서류입니다. 열람하기 위해선 회장님의 공식적인 허가가, 이것이 바로 그 허가입니다. 한유진은 단호하게 그의 말을 잘랐다. 그녀는 김 부장을 똑바로 쳐다보며 어제 금고 앞에서 강태준이 했던 말을 그대로 읊었다. 회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먼지 쌓인 과거는 깨끗하게 정돈해둬야 보기가 좋다고요. 그리고 그녀는 마지막 결정타를 날렸다.
아버지가 김 부장을 칭찬하며 자주 하셨던 말. 진실은 결국 먼지를 뚫고 빛을 보게 마련입니다, 부장님. 그 말을 듣는 순간 김진수 부장의 눈빛이 세차게 흔들렸다. 그것은 생전에 한지혁 이사가 입버릇처럼 하던 말이었다. 그는 눈앞에 젊고 냉철한 비서를 다시 보았다. 그의 눈빛 속에서 그는 억울하게 죽어간 옛 친구의 그림자를 보았다. 이 젊은 비서가 왜 이 위험한 사건을 파헤치려 하는지는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그의 눈은 거짓을 말하고 있지 않았다. 김진수 부장은 오랫동안 침묵했다. 그의 마음속에서 수많은 갈등이 오갔다. 이대로 잊고 사는 것이 편안한 길이었다. 하지만 그렇게 평생을 친구의 죽음에 대한 부채감을 안고 살아가야 할 터였다. 마침내 그가 결심한 듯 자리에서 일어났다. 따라오게. 그는 더 이상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그는 한유진을 데리고 자료실 가장 깊숙한 곳으로 향했다. 수십 개의 서고를 지나 대외비라는 붉은 도장이 찍힌 철제 캐비닛 앞에 멈춰 섰다. 그는 주머니에서 낡은 열쇠 꾸러미를 꺼내 먼지가 뽀얗게 쌓인 자물쇠를 열었다. 끼익 하는 소름 끼치는 소리와 함께 캐비닛 문이 열렸다. 안에는 5년이라는 시간의 무게를 이고 있는 누런 서류들이 가득했다. 신세기 도시 개발 사업. 이 안에 있네. 자네가 찾는 진실이 부디 이 안에 있기를 바라지. 김진수 부장의 목소리는 나지막하게 떨리고 있었다. 한유진은 마침내 아버지의 진실에 다가갈 첫 번째 문을 연 것이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2010년 회계자료라고 적힌 서류철을 꺼내 들었다. 김진수 부장이 열어준 낡은 캐비닛에서는 5년이라는 시간의 먼지 냄새가 훅 끼쳐왔다. 한유진은 숨을 참고 2020년 회계자료라고 적힌 서류철을 꺼내 들었다.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넘기던 그녀의 손가락이 한 페이지 위에서 멈췄다. 베리타스 컨설팅 자금 집행 품위서. 그녀는 스마트폰으로 몰래 촬영해둔 금고안 서류의 사진과 눈앞의 원본을 비교했다. 디지털 사본과 원본은 거의 동일해 보였다. 하지만 그녀의 눈은 단 한 곳 최종 승인란에 고정되었다. 원본 서류의 그곳에는 아버지의 서명이 아닌 SY 홀딩스 대표이사라는 직인과 함께 강태준의 개인 인감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그리고 아버지의 서명은 실무검토 의견란에 조건부 승인이라는 단서와 함께 쓰여 있었다. 심장이 세차게 방망이질했다. 이것이었다. 강태준은 아버지의 조건부 승인 서류를 스캔한 뒤 디지털상에서 서명을 오려내 최종 승인란에 붙여넣는 방식으로 서류를 완벽하게 조작했던 것이다. 그리고 원본은 이곳, 누구의 눈에도 띄지 않는 자료실 깊숙한 곳에 봉인해버렸다. 아버지는 횡령을 승인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었던 것이다. 찾았습니다. 유진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다. 김진수 부장은 그녀의 어깨 너머로 서류를 들여다보았다. 진실을 마주한 그의 얼굴이 충격과 분노로 일그러졌다. 이럴 수가. 한 이사는 그는 마지막까지 저항하고 있었던 거였어. 한유진은 이 결정적인 증거를 다시 한번 자신의 스마트폰에 담았다. 원본을 빼돌릴 수는 없었다. 그것이 사라지는 순간 강태준은 모든 것을 눈치챌 것이다. 지금 그녀에게 필요한 것은 정보였다. 감사합니다, 부장님.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조심하게. 상대는 사람이 아닐세. 김진수 부장의 목소리에는 깊은 우려가 담겨 있었다. 유진은 고개를 끄덕이고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자료실을 빠져나왔다. 이제 그녀의 손에는 강태준의 목을 겨눌 수 있는 첫 번째 칼자루가 쥐어졌다. 다음 날 유진은 자신의 계획을 한 단계 진전시키기로 결심했다. 강태준의 반응을 떠보고 추가적인 정보를 얻어내기 위한 위험한 도박이었다. 그녀는 회장 집무실에서 보고를 하던 중 아주 태연하게 미끼를 던졌다. 회장님, 지난번 정리했던 과거 프로젝트 서류들 중에서 신세기 도시 개발 사업 관련 회계 처리가 일부 불분명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나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제가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그녀는 베리타스 컨설팅이라는 이름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하지만 신세계라는 단어 하나만으로도 강태준의 표정은 순간적으로 얼어붙었다. 그의 눈에 떠올랐던 것은 놀람이 아닌 섬뜩한 살기였다. 그는 유진이 단순히 과거 서류를 정리하는 수준을 넘어 무언가를 파헤치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내 일에 네가 뭔데 참견이야. 그의 목소리는 뱀처럼 차가웠다. 단순한 비서 업무의 연장이라고 생각했습. 지야. 유진의 말이 차에 끝나기도 전에 날카로운 파열음과 함께 그녀의 고개가 옆으로 돌아갔다. 강태준이 휘두른 손바닥이 그녀의 뺨을 강타했다. 순간적인 충격에 눈앞이 번쩍였다. 입안에서 비릿한 피맛이 느껴졌다. 강태준은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에게 다가왔다. 분노로 이성을 잃은 그의 눈은 흉흉하게 빛났다. 그는 유진의 멱살을 잡아 벽으로 거칠게 밀어붙였다. 내년의 역할이 뭐라고 했지? 넌 내 장난감이야. 생각하고 질문하고 파헤치는 건 내 몫이라고. 감히 내 과거를 들쑤셔. 네가 아직도 사냥꾼인 줄 아나. 그의 포효하는 목소리가 집무실을 울렸다. 한유진은 벽에 부딪힌 충격으로 숨을 헐떡이면서도 증오가 가득 담긴 눈으로 그를 노려보았다. 그 순간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두려워하는 먹잇감의 것이 아니었다. 함께 죽을 각오가 된 복수자의 눈빛이었다. 그녀의 그 눈빛이 강태준의 분노에 더욱 불을 지폈다. 하지만 바로 그때 그의 이성이 간신히 돌아왔다. 그는 유진을 밀치고는 흐트러진 자신의 옷매무새를 가다듬었다. 주제를 알아라. 한 번만 더 내 허락 없이 멋대로 움직이면 그땐 내 비밀을 온 세상에 터뜨려 버릴 테니. 네 아버지처럼 비참하게 만들어주지. 그는 마지막 협박을 남기고 돌아섰다. 한유진은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터진 입술에서 흐르는 피를 손등으로 닦아내며 그녀는 조용히 집무실을 나섰다. 뺨은 불에 댄 듯 뜨거웠지만 머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그의 폭력적인 반응은 확신을 주었다. 베리타스 컨설팅은 그의 가장 치명적인 아킬레스건이었다. 그리고 그 모든 순간을 다른 한 사람이 지켜보고 있었다. 보안원 통제실. 이민혁 팀장은 수십 개의 CCTV 화면 속에서 유독 회장 집무실의 라이브 화면을 주시하고 있었다. 한유성 비서가 뺨을 맞는 순간 그의 미간이 꿈틀했다. 그가 벽으로 밀쳐지는 순간 모니터를 보고 있던 이민혁의 주먹이 자기도 모르게 꽉 쥐어졌다. 그는 보았다. 폭력 이후에도 무너지지 않는 한 비서의 꼿꼿한 자세와 그 눈 속에 담긴 차가운 분노를, 그리고 강 회장의 잔인한 얼굴을. 지난번 엘리베이터에서의 의심이 오늘 확신으로 바뀌었다. 이것은 단순한 상하관계의 갈등이 아니었다. 명백한 약자 강자 관계에서 벌어지는 일방적인 폭력이었다. 그의 군인 시절부터 이어져 온 정의감이 그의 임무와 정면으로 충돌하기 시작했다. 그날 오후 이민혁은 퇴근하는 한유진을 지하 주차장에서 기다렸다. 그곳은 CCTV의 대표적인 사각지대였다. 자신의 차로 향하던 유진은 어둠 속에서 나타난 이민혁의 모습에 순간 경계하며 걸음을 멈췄다. 한 비서님, 이민혁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다. 오늘 오후 회장님 집무실에서 있었던 일을 봤습니다. 유진의 심장이 내려앉았다. 그녀는 애써 평정을 가장했다. 무세운 말씀이신지 모르겠습니다. 약간의 의견 충돌이 있었을 뿐입니다. 내 눈은 속일 수 없습니다. 이민혁이 그녀에게 한 걸음 다가왔다. 그의 눈은 거짓말을 꿰뚫어 보는 듯 깊고 단호했다. 그건 의견 충돌이 아니라 폭력이었습니다. 내 임무는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회장님을 지키는 것이지 그의 폭력에 침묵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무언가를 찾고 있다는 것, 그리고 회장이 당신의 약점을 쥐고 있다는 것도 압니다. 혼자서는 위험합니다. 한유진은 숨을 죽인 채 그를 바라보았다. 이것은 함정인가? 아니면 유일한 동아줄인가? 그녀의 머리가 빠르게 회전했다.
이민혁은 강태준의 사람이었다. 그를 믿는 것은 늑대에게 양을 맡기는 것과 같을 수 있었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어떤 속임수도 보이지 않았다. 오직 강직한 군인의 그것과 같은 묵직한 신념만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도박을 하기로 결심했다. 이 지옥에서 혼자 싸우는 것은 불가능했다. 맞습니다. 저는 단순한 비서가 아닙니다. 그녀는 자신의 정체나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는 숨긴 채 진실의 일부를 꺼내놓았다. 5년 전 이 회사에서 벌어진 거대한 부정부패의 증거를 찾고 있습니다. 강 회장은 그것을 막기 위해 저의 약점을 이용해 통제하고 있는 겁니다. 이민혁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의심이 사실로 확인되는 순간이었다. 역시 혼자서 감당하기에는 너무 위험한 일입니다. 그는 결심한 듯 말했다. 회사의 모든 보안 시스템은 제 손안에 있습니다. 당신이 자료실에 들어갔던 기록은 이미 삭제했습니다. 앞으로도 CCTV 사각지대를 만들어주거나 특정 시간대의 출입 기록을 조작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무엇이 필요하 반영하십니까? 한유진은 순간 말을 잃었다. 지독한 어둠 속에서 처음으로 발견한 한 줄기 빛이었다. 완벽하게 혼자라고 생각했던 이 싸움에 예상치 못한 동맹이 생긴 것이다. 고맙습니다, 팀장님. 그녀의 목소리가 작게 떨렸다. 그것은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다. 처음으로 느껴보는 안도감과 희망 때문이었다. 주차장의 차가운 콘크리트 그림자 속에서 두 사람의 위험한 동맹이 조용히 맺어졌다. 이민혁이라는 예상치 못한 동맹군은 한유진의 복수 계획에 강력한 날개를 달아주었다. 그는 강태준의 눈과 귀 역할을 하는 보안 시스템의 심장부를 장악하고 있는 인물이었다. 이민혁의 도움으로 유진은 더 이상 어둠 속에서 홀로 더듬거리지 않아도 되었다. 그들의 첫 번째 비밀 회합은 퇴근 후 늦은 시각 이민혁이 관리하는 서버실 한 구석에서 이루어졌다. 수만 개의 케이블과 깜빡이는 불빛들로 가득한 그곳은 SY그룹의 모든 비밀이 데이터 형태로 잠들어 있는 곳이자 동시에 강태준의 감시가 미치지 않는 유일한 해방구였다. 이건 보안팀 내부에서만 사용하는 비인가 통신망입니다. 암호화 수준이 높아 외부에서는 절대 감청할 수 없습니다. 이민혁은 작은 USB 형태의 장치를 그녀에게 건넸다. 앞으로 중요한 연락은 이걸 통해서만 하도록 하죠. 그리고 이걸 드리겠습니다. 그가 건넨 것은 회사 내부 서버의 특정 폴더에 접근할 수 있는 최고 등급의 접근 권한이었다. 박 이사를 포함한 회장님 측근들의 모든 통신 기록과 자금 결제 내역이 실시간으로 백업되는 곳입니다. 강 회장은 자신이 모든 것을 통제한다고 믿지만 사실 그 정보들은 모두 제 손을 거쳐 저장됩니다. 한유진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이것은 그녀가 지난 1년간 필사적으로 찾아 헤맸지만 결코 얻을 수 없었던 적의 심장부로 들어가는 마스터키였다. 팀장님은 어째서 저를... 그녀의 질문에 이민혁은 잠시 침묵했다. 그는 차갑게 식어가는 서버들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말했다. 제 아버지는 평생을 경찰로 사셨습니다.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것이 경찰의 명예라고 늘 말씀하셨죠. 하지만 아버지는 내부 비리를 고발했다는 이유로 동료들에게 배신당하고 억울한 누명을 쓴 채 옷을 벗으셔야 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상처가 묻어 있었다. 저는 아버지처럼 살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군에 갔고 이곳에 왔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똑같은 불의를 목격하고 있습니다. 강 회장은 이 회사를 자신의 왕국으로 여기고 법 위에 군림하고 있죠. 당신이 그 왕국을 무너뜨릴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당신의 눈에서 저는 억울하게 돌아가신 제 아버지의 눈빛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두 사람은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았다. 비슷한 상처를 가진 두 영혼은 침묵 속에서 서로의 결의를 확인했다. 그날부터 며칠간 한유진은 밤을 새워가며 이민혁이 넘겨준 데이터의 산을 파헤쳤다. 수만 건의 통신 기록과 자금 흐름 속에서
그녀는 마침내 강태준의 비자금 금고지기의 실체를 특정해냈다. 그는 바로 박 이사였다. 사우나에서 자신의 정체가 탄로나던 그 순간 경악하던 그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는 강태준의 가장 오래된 충신이자 그의 모든 더러운 비밀을 공유하고 있는 인물이었다. 베리타스 컨설팅은 수많은 유령 회사 중 하나에 불과했고 실제 자금 세탁과 관리는 모두 박 이사의 손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었다. 강태준을 직접 공격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는 너무 거대하고 꼬리를 잡히지 않을 만큼 교활해요. 다음 비밀 회합에서 유진이 말했다. 그렇다면 그의 가장 강력한 무기인 불신을 역이용해야 합니다. 그녀의 눈이 차갑게 빛났다. 강태준은 그 누구도 믿지 않아요. 심지어 자신의 오른팔인 박 이사조차도. 만약 그가 박 이사가 자신을 배신하고 비자금을 빼돌리려 한다고 믿게 된다면 그는 스스로 자신의 팔을 잘라내려 할 겁니다. 이이쯔이 적을 이용해 적을 치는 것. 그것이 그녀가 구상한 계획의 핵심이었다. 이민혁은 그녀의 대담한 계획에 잠시 숨을 삼켰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다. 구체적인 방법은 우리가 가짜 증거를 만들어서 강태준의 눈앞에 미끼처럼 던져주는 겁니다. 그가 스스로 의심하고 스스로 파멸하게 만들어야 해요. 그들의 치밀하고 위험한 공작이 시작되었다. 작전의 첫 단계는 박 이사의 컴퓨터에 접근하는 것이었다. 이민혁은 자신의 권한을 이용해 특정 시간 동안 박 이사의 사무실을 비추는 CCTV에 미세한 루프 영상을 씌웠다. 외부에서 보기에는 평범한 빈 사무실 영상이 반복 재생되는 동안 실제로는 아무런 기록도 남지 않는 완벽한 사각지대가 만들어졌다. 그 10분의 시간 동안 한유진은 유령처럼 박 이사의 사무실에 잠입했다. 그녀의 손놀림은 빠르고 정확했다. 그녀는 박 이사의 컴퓨터에 자신이 미리 만들어둔 아주 미세하게 조작된 비자금 장부 파일을 심어 넣었다. 원본과 거의 흡사하지만 특정 계좌로 소액의 자금이 정기적으로 이체된 것처럼 보이는 가짜 기록이었다. 또한 해외 조세피난처의 은행에 계좌 개설을 문의하는 내용의 이메일 초안을 임시 보관함에 저장해 두었다. 누구라도 컴퓨터를 열면 바로 의심할 만한 증거가 아니라 깊숙이 파고들어야만 발견할 수 있는 교묘하게 숨겨진 흔적들이었다. 모든 것을 마친 그녀는 흔적도 없이 사무실을 빠져나왔다. 다음 날 아침 이민혁은 정기보안 시스템 점검이라는 명목으로 보고서를 작성했다. 그는 보고서의 수많은 항목들 사이에 아주 사소한 경고 문구를 끼워 넣었다. 박상무 이사실 PC, 야간 시간대 비정상적 트래픽 패턴 감지, 외부 해킹 시도 가능성 존재, 정밀 검사 요망. 그 보고서는 당연히 강태준에게도 올라갔다. 강태준은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흔한 해킹 시도일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박 이사와 비정상적 트래픽이라는 두 단어의 조합이 그의 머릿속에 작은 가시처럼 박혔다. 그의 의심에 불을 지핀 것은 이틀 후였다. 한유진은 강태준의 일정을 보고하던 중 마치 아무것도 아니라는 듯이 한마디를 툭 던졌다. 박 이사님께서 최근 따님의 유학 문제로 고민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얼마 전 미국에 있는 명문 사립학교 입학 브로커와 통화하는 것을 우연히 들었습니다. 비용이 만만치 않다고 들었습니다. 그 말은 순진한 정보 전달처럼 들렸다. 하지만 그 말을 듣는 강태준의 귀에는 다르게 해석되었다. 박 이사가 갑자기 큰돈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날 오후 강태준은 박 이사를 자신의 집무실로 불렀다. 그는 평소처럼 와인을 권하며 M&A 건에 대해 이야기했다. 하지만 그의 눈은 끊임없이 박 이사의 미세한 표정 변화와 몸짓을 살피고 있었다. 박 이사, 자네 딸이 벌써 그렇게 컸나? 곧 대학 갈 나이 아니었나? 갑작스러운 질문에 박 이사는 잠시 당황했지만 이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아닙니다, 회장님. 이제 고등학교 들어갑니다. 회장님께서 신경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 요즘 미국 유학 비용이 그렇게 비싸다면서? 자네 혼자 벌어서 감당하기 힘들지는 않고.
강태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서늘한 칼날이 숨겨져 있었다. 박 이사는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는 애써 태연한 척 웃었다. 제가 알아서 할 일입니다, 회장님. 걱정 마십시오. 박 이사가 나가고 난 뒤 강태준은 한참 동안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한유진이 던진 말, 이민혁의 보안 보고서, 그리고 방금 전 박 이사의 미묘하게 굳어있던 표정이 뒤섞이며 하나의 의심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설마 박 이사가 내 돈에 손을 대고 있는 건가? 한번 피어난 의심의 씨앗은 걷잡을 수 없이 자라나기 시작했다. 그는 수십 년간 자신의 곁을 지켰던 충신을 믿을 수가 없었다. 아니, 그는 원래부터 아무도 믿지 않았다. 그날 밤 강태준은 이민혁을 비밀리에 호출했다. 이 팀장, 박 이사의 사무실 PC 정밀 검사하도록 해. 외부 해킹에 흔적이 있는지 아니면 내부에서 무언가 다른 짓을 했는지 모든 기록을 샅샅이 뒤져서 내게만 직접 보고하도록. 다른 누구도 알아서는 안 돼. 덫은 놓였다. 이제 강태준은 스스로 덫 안으로 걸어 들어가 유진과 민혁이 교묘하게 심어놓은 가짜 증거들을 발견하게 될 것이었다. 한때 철옹성 같았던 강태준과 박 이사의 범죄 동맹에 보이지 않는 첫 번째 균열이 생겨나고 있었다. 이민혁은 강태준의 명령을 받은 지 정확히 12시간 만에 그의 집무실에 섰다. 손에는 보안점검 특별보고서라는 제목의 얇은 서류철이 들려 있었다. 그의 표정은 언제나처럼 감정을 읽을 수 없었지만 그가 내뿜는 기운은 그 어느 때보다 무거웠다. 강태준은 초조하게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한 듯 그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찾아냈나? 네, 회장님. 이민혁은 보고서를 강태준의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외부 해킹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박 이사님의 PC 내부에서 몇 가지 의심스러운 파일들을 발견했습니다. 강태준은 말없이 보고서를 집어들었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보고서에는 이민혁이 발견한 것들이 담담한 어조로 기록되어 있었다. 박 이사의 개인 폴더 깊숙한 곳에 숨겨져 있던 미세하게 조작된 비자금 장부 파일, 해외 은행의 계좌번호와 연락처가 적힌 메모, 그리고 결정적으로 임시 보관함에서 발견된 스위스 은행의 프라이빗 뱅커에게 보내려다 만 것처럼 보이는 이메일 초안. 자산 이전 관련 문의라는 제목의 이메일이었다. 모든 증거들은 하나의 그림을 가리키고 있었다. 박 이사가 강태준의 비자금을 몰래 빼돌려 해외로 도피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그림. 쿵! 강태준이 보고서를 책상에 내리쳤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시뻘게 달아올랐다. 이 배신자 새끼가, 그의 이가 갈리는 소리가 집무실을 울렸다. 30년간 자신의 옆을 지키며 온갖 더러운 일을 처리해 주었던 오른팔이었다. 그 누구보다 믿었던 부하였다. 그 믿음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순간 그의 이성은 마비되었다. 의심은 이제 확신이 되어 그의 모든 사고를 지배했다. 이 팀장, 이 사실은 자네와 나 둘만 아는 건가? 네, 회장님. 명령대로 다른 누구에게도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조하, 당장 나가봐. 이민혁은 조용히 목례를 하고 집무실을 나섰다. 문이 닫히자마자 집무실 안에서 무언가 깨지는 요란한 소리가 들려왔다. 서버실로 돌아온 이민혁을 한유진이 기다리고 있었다. 어떻게 됐습니까? 미끼를 물었습니다. 완벽하게. 이민혁의 대답에 한유진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만 긴장을 풀지는 않았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다. 이제 불을 지필 시간입니다. 한유진의 눈이 날카롭게 빛났다. 이민혁은 말없이 컴퓨터 앞에 앉았다. 그녀의 신호에 따라 그는 수십 개의 해외 프록시 서버를 경유하는 암호화된 이메일 한 통을 발송했다. 수신인은 SY그룹의 독사라고 불리는 원리원칙주의자 감사위원장이었다. 이메일의 내용은 지극히 간결했다. 거래번호 822145. 이 돈이 어디로 갔는지 박상무에게 물어보시오.
거래번호 8B7745. 그것은 한유진이 박 이사의 컴퓨터에 심어놓은 조작된 장부 파일에만 존재하는 가상의 거래번호였다. 이메일이 발송된 지 1시간도 채 되지 않아 SY그룹 전체에 비상이 걸렸다. 감사위원장은 즉시 긴급 임원회의를 소집했다. 아무것도 모르는 박 이사는 평소처럼 회의실로 향했다. 하지만 회의실에 들어서는 순간 그는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직감했다. 모든 임원들의 얼굴은 굳어 있었고 상석에 앉은 강태준의 얼굴은 폭풍전야처럼 고요했다. 박 상무, 이게 어찌 된 일인지 해명해 보시오. 감사위원장이 익명의 이메일과 거래 번호를 화면에 띄우며 차갑게 물었다. 박 이사는 화면의 거래 번호를 보고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다. 처음 보는 번호였다. 저는 잘 모르는 거래입니다. 무언가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까고 그때까지 침묵을 지키던 강태준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착오라니 정말 뻔뻔하기 짝이 없군. 강태준은 자리에서 일어나 이민혁이 보고했던 증거들을 하나씩 스크린에 띄우기 시작했다. 조작된 장부, 해외 은행 계좌, 이메일 초안. 박 이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갔다. 그는 말문이 막혔다. 자신이 한 일이 아니었지만 모든 증거가 자신을 가리키고 있었다. 이것은 명백한 함정이었다. 회장님, 이건 모함입니다. 누군가 저를 닫아쳐라. 강태준의 고함이 회의실을 뒤흔들었다. 그는 박 이사에게 다가가 삿대질을 하며 몰아붙였다. 30년이다. 내가 너를 거두어 먹여주고 입혀준 세월이. 그런데 감히 내 뒤통수를 쳐? 내 금괴 손을 대고 해외로 튈 생각이나 하고 있었단 말인가. 모든 임원들이 숨을 죽였다. 강태준의 분노는 진짜였다. 그는 박 이사에게 완벽하게 속았다고 믿고 있었다. 아닙니다. 회장님, 제 말을 믿어주십시오. 저는 평생 회장님께 충성을. 충성? 내 놈의 충성은 돈 앞에서 끝났겠지. 이 배신자 새끼. 강태준은 박 이사의 멱살이라도 잡을 듯이 달려들었다. 다른 임원들이 간신히 그를 말렸다. 박 이사는 그 자리에 망연자실하게 서 있었다. 아무도 그의 말을 믿어주지 않았다. 모두가 그를 비난하고 경멸하는 눈으로 쳐다보고 있었다. 수십 년간 쌓아온 그의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그는 강태준을 바라보았다. 자신을 믿어줄 유일한 사람. 하지만 강태준의 눈에는 일말의 신뢰도 남아있지 않았다. 오직 차가운 분노와 배신감만이 가득했다. 그 순간 박 이사는 깨달았다. 강태준은 자신을 버릴 작정이라는 것을, 이 모든 일의 책임을 자신에게 뒤집어 씌우고 꼬리 자르기를 할 것이라는 것을. 박상무, 오늘부로 모든 직위에서 해임한다. 감사팀은 당장 박상무의 사무실을 폐쇄하고 모든 자료를 압수하도록. 검찰에 고발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진상을 철저히 파헤쳐야 할 것 아닌가. 강태준의 마지막 선고가 떨어졌다. 박 이사는 더 이상 변명하지 않았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에서 두려움과 절망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차갑고 텅 빈 무언가가 자리 잡았다. 배신감은 모든 것을 집어삼켰다. 그는 아무 말 없이 회의실을 걸어 나갔다. 복도를 걸어가는 그의 등은 축 처져 있었지만 그의 머릿속은 그 어느 때보다도 냉정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충성심은 죽었다. 이제 남은 것은 생존 본능뿐이었다. 나 혼자는 안 죽는다. 죽어도 너와 함께 죽는다. 강태준.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온 그는 문을 잠갔다. 감사팀이 들이닥치기 전까지 시간은 얼마 없었다. 그는 벽에 걸린 거대한 동양화 액자를 떼어냈다. 그 뒤에는 아무도 모르는 그의 개인 금고가 있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다이얼을 돌려 금고를 열었다. 그 안에서 나온 것은 작은 가죽 수첩 한 권과 암호화된 USB 메모리 스틱 하나였다. 그것은 지난 20년간 그가 만약을 대비해 모아온 강태준의 모든 비자금 내역과 불법 거래의 원본 증거들이었다.
그의 보험이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은 강태준의 심장을 꿰뚫을 가장 날카로운 비수가 될 것이었다. 그는 수첩과 USB를 품 안에 깊숙이 넣었다. 이제 이 지옥 같은 싸움에서 살아남을 방법은 단 하나뿐이었다. 박 이사는 무너진 자존심과 배신감 속에서 단 한 가지 생존 본능에만 의지해 움직였다. 감사팀이 들이닥치기 전 그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비밀 장부와 USB를 챙겨 유령처럼 회사를 빠져나왔다. 그의 유일한 목표는 해외로 도피하는 것이었다. 강태준의 손이 닿지 않는 곳으로 이 증거물들을 가지고 가 새로운 삶을 도모하는 것. 그것이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그의 모든 움직임은 거대한 거미줄의 중심에서 모두 지켜봐지고 있었다. 보안통제실. 이민혁의 모니터에 경고등이 깜빡였다. 목표가 움직입니다. 법인카드로 인천국제공항행 리무진을 예약했습니다. 지금 지하 4층 주차장을 통해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이민혁은 보안용 이어셋을 통해 한유진에게 긴급히 연락했다. 그가 증거를 가지고 도망치고 있습니다. 공항으로 가기 전에 막아야 합니다. 제가 내려가겠습니다. 한유진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모든 것이 그녀의 예상대로 움직이고 있었다. 강태준이 박 이사를 제거하기 전에 그 증거물을 확보해야만 했다. 위험합니다. 저와 제 팀원들이. 아니요. 이건 제가 직접 마무리해야 합니다. 팀장님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주십시오. 그리고 회장실의 모든 것을 주시해 주십시오. 아마 그 역시 곧 모든 것을 깨닫게 될 겁니다. 한유진은 전화를 끊고 비상계단을 통해 지하 주차장으로 향했다. 박 이사의 차가 막 주차장을 빠져나가려던 순간 그녀의 차가 출구 앞을 가로막았다. 기기. 날카로운 마찰음과 함께 박 이사의 차가 급정거했다. 그는 경적을 울리며 분노했지만 유진은 차에서 내려 그의 차로 다가갔다. 박 이사는 차창을 내리고 소리쳤다. 비켜. 내 놈이 지금 무슨 짓을 하는. 그는 말을 잇지 못했다. 한유성의 얼굴을 한 그녀의 눈빛이 평소와는 완전히 달랐기 때문이다. 그 눈에는 더 이상 상사에 대한 복종심 따위는 없었다. 오직 차가운 경멸과 확신만이 담겨 있었다. 그 가방 안에 든 걸로 평생 도망치며 사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사님? 유진의 목소리는 주차장에 차가운 공기처럼 울렸다. 강태준이 당신을 살려둘 것 같습니까? 그 장부는 당신의 보험이 아니라 당신의 사망 선고서입니다. 그걸 가지고 있는 한 당신은 세상 끝까지 쫓기게 될 겁니다. 내가 뭘 안다고 짓걸려. 당신이 아는 것보다 훨씬 많이 압니다. 그 장부가 없으면 당신은 횡령범으로 감옥에 갈 테고 가지고 있으면 강태준이 보낸 자객에게 죽겠죠. 어느 쪽이든 당신에게 미래는 없습니다. 박 이사의 얼굴이 절망으로 일그러졌다. 그녀의 말은 정확히 그의 폐부를 찌르고 있었다. 단 하나의 길이 있습니다. 유진이 그의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다. 그 증거를 검찰에 넘기고 자수해서 증인이 되십시오. 당신의 죄는 가벼워질 테고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강태준을 무너뜨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자 당신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박 이사는 잠시 망설였다. 그의 손이 장부가 든 가방을 꽉 움켜쥐었다. 그때 그의 뒤쪽에서 여러 대의 검은 차가 다가와 멈춰 섰다. 차에서 내린 것은 이민혁과 그의 보안 팀원들이었다. 완벽하게 퇴로가 차단된 것이었다. 박 이사는 허탈하게 웃으며 결국 가방을 든 손에 힘을 풀었다. 그는 모든 것이 끝났음을 직감했다. 바로 그 시각 SY그룹 최상층 회장 집무실. 강태준은 맹수처럼 방 안을 서성이고 있었다. 박 이사를 향한 분노가 서서히 가라앉자 차가운 이성이 그 자리를 차지하기 시작했다. 무언가 이상했다. 박 이사가 배신을 계획했다기에는 모든 것이 너무나도 완벽하고 깔끔하게 맞아떨어졌다. 마치 누군가 잘 짜인 각본대로 움직인 것처럼 그의 머릿속에 퍼즐 조각들이 떠올랐다.
신세기 도시 개발 사업에 대해 질문하던 한유성의 당돌한 얼굴, 박 이사의 유학 가는 딸에 대해 우연히 정보를 흘리던 그의 타이밍, 그리고 이 모든 사건의 중심에 언제나 그림자처럼 서 있던 자신의 완벽한 비서, 강태준의 머릿속에서 모든 조각들이 하나의 그림으로 맞춰지는 순간 그의 등줄기에 소름이 돋았다. 한지혁, 5년 전 자신의 손으로 직접 나락으로 떨어뜨렸던 옛 친구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리고 그의 외동딸, 유학을 갔다고 들었던가. 이름이 한유진. 설마. 강태준은 인터폰을 집어들었다. 그의 목소리는 분노를 넘어선 위험할 정도로 차분한 상태였다. 한유성 비서, 지금 당장 내 집무실로 들어와. 얼마 지나지 않아 집무실 문이 열리고 한유진이 들어왔다. 이민혁으로부터 박 이사와 증거를 모두 확보했다는 연락을 받은 직후였다. 그녀는 이제 마지막 장을 마무리하기 위해 이곳에 섰다. 강태준은 창밖을 등진 채 서 있었다. 자네의 작품이었나? 박 이사는 그저 체스판 위에 졸에 불과했고 그의 목소리는 낮게 깔려 있었다. 한유진은 더 이상 한유성을 연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넥타이를 거칠게 잡아내리고 셔츠 윗단추를 풀었다. 그리고 자신의 본래 목소리로 대답했다. 이제야 알아차리셨군요, 회장님.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강태준의 마지막 의심이 확신으로 변했다. 그는 천천히 돌아섰다. 그의 눈은 사레이로 이글거렸다. 정체가 뭐냐 너? 제 이름은 한유진입니다. 그녀는 똑바로 서서 그의 눈을 마주했다. 그 눈빛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나 복종은 없었다. 오직 활활 타오르는 복수심과 승리자의 확신만이 존재했다. 혹시 제 아버지를 기억하십니까? 회장님의 손에 모든 것을 잃고 억울하게 돌아가신 한지혁 이사님 말입니다. 강태준의 얼굴이 경악으로 굳었다. 배신당했다는 분노보다 죽은 망령에게 발목을 잡혔다는 사실에 대한 참을 수 없는 모멸감이 그를 휩쌌다. 내인년, 감히 당신이 아버지의 서명을 위조해 베리타스 컨설팅에 돈을 빼돌리고 그 죄를 모두 아버지께 뒤집어 씌웠죠. 당신의 이 탐욕스러운 왕국을 만들기 위해서. 유진의 목소리가 집무실을 울렸다. 모든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이었다. 강태준의 이성이 완전히 끊어졌다. 자신을 완벽하게 속이고 자신의 왕국을 뿌리째 뒤흔든 이 계집애를 용서할 수 없었다. 그는 책상 위에 있던 묵직한 크리스털 문진을 집어들었다. 내 애비가 갔던 길을 너도 똑같이 가게 해주마. 그는 짐승처럼 포효하며 유진에게 달려들었다. 유진은 그가 폭력적으로 나올 것을 이미 예상하고 있었다. 그녀는 재빨리 몸을 피해 그의 공격을 피했지만 힘의 차이는 명백했다. 몇 번의 공격이 오간 끝에 강태준은 그녀의 머리채를 휘어잡아 책상 위로 내리쳤다. 주게요. 그가 문진을 치켜드는 순간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되었다. 꽝! 그때 집무실의 문이 거칠게 열렸다. 그곳에는 이민혁이 그의 가장 신뢰하는 보안팀원 2명과 함께 서 있었다. 그의 손에는 박 이사가 가지고 있던 가죽 장부가 들려 있었다. 모든 것은 끝났습니다, 회장님. 이민혁의 목소리가 얼음처럼 울려 퍼졌다. 강태준은 문진을 든 채 그 자리에 멈춰 섰다. 자신의 보안팀장, 자신의 충견이 자신을 배신하고 서 있었다. 그의 눈은 믿을 수 없다는 듯 흔들렸다. 그는 이민혁을 보고 그의 손에 들린 장부를 보고 그리고 바닥에 쓰러져 있다가도 자신을 향해 승리의 미소를 짓고 있는 한유진을 보았다. 왕은 완벽하게 체크메이트 당했다. 강태준의 손에서 크리스털 문진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땡그랑 하는 날카로운 소리가 그의 몰락을 알리는 장송곡처럼 집무실을 울렸다. 그는 모든 것을 잃었다는 표정으로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왕좌에서 끌어내려진 왕, 더 이상 포효할 힘조차 남지 않은 늙은 사자의 모습이었다. 이민혁은 이미 검찰 특수수사팀과 연락을 취해둔 상태였다. 얼마 지나지 않아 SY그룹 본사 로비는
수십 명의 기자들과 검찰 수사관들로 아수라장이 되었다. 강태준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자신이 평생을 바쳐 이룩한 왕국의 최정점에서 수갑을 차는 굴욕을 맛보았다. 이거 놔! 내가 누군지 알아. 그는 마지막 발악처럼 소리쳤지만 그의 외침은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 소리에 묻혀버렸다. 로비를 지나 끌려나가는 그의 모습은 TV와 인터넷을 통해 전국에 생중계되었다. 한때 대한민국 경제를 주무르던 거인의 초라한 마지막이었다. SY그룹은 뿌리째 흔들렸다. 강태준의 체포는 시작에 불과했다. 박 이사가 제출한 비밀장부와 USB는 판도라의 상자였다. 그 안에는 정재계 인사들과의 검은 거래, 수조 원대의 분식회계, 차명계좌를 통한 비자금 조성 등 지난 20년간 SY그룹이 저질러온 온갖 범죄의 역사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검찰의 수사는 거대한 급류처럼 모든 것을 휩쓸었다. 강태준의 충신이었던 임원들이 줄줄이 소환되었고 그룹의 주가는 연일 폭락했다. 한유진이 쏘아올린 작은 복수의 화살이 부패한 제국 전체를 무너뜨리는 거대한 태풍이 된 것이었다. 몇 달 후 재판 결과가 나왔다. 주범인 강태준은 수천억 원대의 횡령 및 배임, 증거 조작 등의 혐의로 무기징역에 가까운 중형을 선고받았다.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박 이사는 감형을 받아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법정에서 두 사람은 서로를 향해 저주를 퍼부었지만 그들의 시대는 완벽하게 끝이 났다. 그리고 재판이 끝나던 날 뉴스에서는 또 다른 소식이 전해졌다. 계엄찰은 오늘 5년 전 SY그룹의 분식회계 사건으로 기소되었던 구 한지혁 전 재무이사에 대해 재심을 청구하고 그의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언했습니다. 검찰은 당시 사건이 강태준 전 회장에 의해 철저히 조작되었음을 인정하고 고인과 유가족에게 깊은 유감을 표했습니다. 자신의 작은 원룸에서 그 뉴스를 보던 한유진의 뺨 위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길고 길었던 복수의 끝. 아버지의 이름에 씌워졌던 모든 오명이 벗겨지는 순간이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닌 모든 것을 씻어내리는 정화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아버지의 사진을 끌어안고 목 놓아 울었다. 시간이 흘러 SY그룹은 전문 경영인 체제로 전환되며 대대적인 구조조정에 들어갔다. 새로운 경영진은 회사를 위기에서 구해낸 숨은 공로자인 한유진에게 연락해왔다. 그들은 그녀의 능력과 강직함을 높이 사며 그룹의 핵심적인 역할을 맡아달라고 제안했다. 모두가 탐낼 만한 자리였다. 하지만 한유진은 단호하게 거절했다. 감사하지만 저의 싸움은 이제 끝났습니다. 이 회사는 제 아버지의 모든 것이었지만 동시에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곳이기도 합니다. 저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여 살고 싶지 않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복수자 한유성이 아니었다. 그녀는 과거의 상처를 딛고 자신의 미래를 향해 나아갈 준비가 된 한유진이었다. 몇 달 후 어느 맑은 가을날 아침 한유진은 서울 근교의 한적한 공원 묘지를 찾았다. 남성용 수트가 아닌 편안한 스웨터와 청바지 차림이었다. 그녀의 손에는 하얀 국화꽃다발이 들려 있었다. 그녀의 곁에는 이민혁이 말없이 함께 걷고 있었다. 그는 사건이 마무리된 후 SY그룹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자신만의 작은 보안 컨설팅 회사를 차렸다. 아버지의 묘비 앞에 선 유진은 조용히 국화꽃을 내려놓았다. 묘비에 새겨진 한지혁이라는 이름이 아침 햇살에 반짝였다. 아빠, 이제 다 끝났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더 이상 복수심에 차있지 않았다. 깊은 평온함이 담겨 있었다. 아빠의 이름은 이제 깨끗해졌어요. 그러니 하늘에서 부디 편히 쉬세요. 저를 짓누르던 지독한 증오도 이제는 다 내려놓으려고 해요. 그녀는 차가운 묘비를 부드럽게 쓸었다. 이제부터는 아빠의 딸로, 그리고 저 자신으로 살아갈게요. 무너뜨리는 삶이 아니라 무언가를 만들어가는 삶을 살 거예요. 그녀는 아버지에게 마지막 인사를 하고 돌아섰다. 그녀를 기다리고 있던 이민혁이 작게 미소를 지었다. 앞으로의 계획은? 이민혁의 질문에
유진은 언덕 아래 펼쳐진 도시를 바라보며 대답했다. 작은 법률 지원 재단을 만들려고요. 저희 아버지처럼 거대 기업의 횡포에 맞서 싸우다 억울하게 쓰러져가는 사람들을 돕고 싶어요. 당신의 도움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 팀장님. 언제든지요. 이민혁이 웃으며 대답했다. 두 사람은 더 이상 어두운 과거의 동맹이 아니었다. 밝은 미래를 함께 만들어갈 든든한 동료이자 친구였다. 그들은 함께 언덕을 내려왔다. 등 뒤에서는 차가운 묘비들이 과거에 머물러 있었지만 그들의 앞에는 새로운 하루의 따스한 햇살이 눈부시게 펼쳐져 있었다. 정의의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